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불참 선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 위원장은 매를 들 수도 있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단순하고 명료해서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연료가 이틀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료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의 인도주의적 활동도 48시간 내로 중단될 것이라고 난민 구호기구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1994년 우승 이후 29년 만이고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노총이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한국노총.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제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인 복귀가 이뤄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에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개정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하는 갖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복귀만으로 그동안 깊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여권 주류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강력히 권고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반발 여론에 대해 거듭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유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고 대상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TK, PK 인사, 그리고 당 지도부 등 총선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출마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번 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주류 인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다시 대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이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분리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를 괴롭히거나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상당 시간 내부 검토를 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별도로 심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보통의 위증교사 사건과 똑같이 심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3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선고까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청탁했다는 김 씨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이번 달 말 재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자동 폐기를 피하려는 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데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철회안을 김 의장이 결재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무리수를 뒀는데도 김 의장이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그것이 의자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90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추진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등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야바이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과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며 여당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히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사일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등도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는 취지입니다.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국회 사무처가 인정을 했고 의장님도 그것이 맞다라고 저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검사 비위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1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검찰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이른바 쌍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처리가 예정된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정쟁거리로 힘자랑만 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다음 달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전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법을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저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론 등 정책 이슈를 잇따라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특검이 진행돼 선거를 앞두고 수사 상황이 흘러나온다면 중도층 표심에 나쁠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아마 지지율 제가 보기엔 반토막 날 겁니다. 국민의힘은 참 가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강행 처리,
각종 탄핵안 그리고 쌍특검 추진까지 싸잡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좀 그런 방향이 가혹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제자가 안 보여요. 특히 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검사를 잇따라 공개한 걸 쌍특검을 대비한 좌표 찍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판을 흔들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계획대로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만큼 여당 또한 사전에 총력 대응에 나설 태세라 연말 전국의 가파른 대치 전선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없고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도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성균 씨.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다는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 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미필적으로 하면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이성균 씨가 간이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소변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관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약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그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뭐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고 이러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균 씨 다리털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 3차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17살 비양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성 관련 용품 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몰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에 맞서 양국의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양국 연례 국방회담인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에 앞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혈맹을 의미하는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TDS는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 2013년 마련됐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3차례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CBM과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만약 전쟁을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양 국방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상황을 가정해 개정한 2019년 한미동맹 국방 비전도 4년 만에 개정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국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 의지를 밝힌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양국 장관이 한미일 연합훈련 등 3국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한미일 삼각 공조 흐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란 행렬에 섞여있던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벌여 2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13일 가자시티의 알쿠드스 병원에서 피란길에 나선 민간인들에 섞여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대피 행렬을 보호하던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교전이 벌어지자 민간인들은 병원에서 멀리 달아났고 이후 하마스 대원들이 나와 우리를 공격했다며 하마스 대원들은 이후 병원 안으로 다시 몰려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가자지구 책임자 토머스 화이트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료가 이틀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이트는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자지구의 연료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인도주의적 활동은 48시간 내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는 지난달 7일 이후 가자지구에 연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13일 아침 주요 급수업체 2곳이 연료 부족으로 작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2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 유엔 사무소는 가자지구에서 각종 구호 활동을 벌이다 숨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동료 101명을 애도하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지 시간 13일 오전 조기 개항과 함께 동료들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가자지구 담당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가자지구의 직원들이 조기 개항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엔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젠 유엔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전고점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 최근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하한가가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1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고점까지 상승하나 싶었지만 거래 문의는 다시 뜸해졌습니다. 추석 전에 21억 3천까지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9개월 사이에 6억이 상승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 왔다 갔다 하면 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잠깐 정체로 가고 있는 상황. 올해 초부터 빠르게 회복되던 아파트 가격은 이렇듯 다시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달 첫째 주 0.08%에서 이번 달 0.03%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에서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멈췄고 급기야 가격이 하락한 곳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종료라든지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주택 구매의 호들 역할을 하면서 거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낮은 거래량 속에 이제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내지는 가격이 일부 떨어지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서울에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월 3천 건을 웃돌던 매매 거래는 지난달 1,800여 건으로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이 불었던 올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기간 아파트 매물도 10,000건 넘게 쌓였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다가 고분양가가 여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이전과 같은 하락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오전 울산 공장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2조 원을 투자해 축구장 80개 규모의 5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EV 전용 공장을 짓고 2026년부터 연 29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건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처음으로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이 이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부터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매몰 처분하는 선별적 매몰 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소 사육 농장의 소 반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 407만 6천 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 방역 심의회를 거쳐서 선별적 매몰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KT를 물리치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승 뒤 무려 29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홈런 3개를 때린 LG의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박혜민의 방망이가 예리하게 돌아갑니다. 우익수 오른쪽으로 빠지며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 살얼음판 같던 영의 균형을 깨트린 선취점이자 오늘 경기의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박혜민의 어퍼컷 포효는 다음 이닝에 또 나왔습니다. 투아웃 1, 2루 위기 상황. KT의 대타로 나선 김민혁의 잘 맞은 공을 몸을 던져 잡아냈습니다. 그림 같은 슈퍼캐치에 본인도 놀란 듯 관중을 향해 크게 환호하며 잠실구장을 찾은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닝에서도 LG는 내내 잘 풀렸습니다. 희생 번트도 실패 없이 성공하며 차곡차곡 추가점을 뽑았고 오지환이 2차례나 호수비를 선보이며 중심을 잡은 내야 수비도 견고했습니다. 마침내 고우석이 KT 배정대를 내야 뜬공으로 잡아내며 6대2로 경기 종료. 선수들은 모두 뛰쳐나와 얼싸안고 우승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990년과 1994년에 이은 무려 29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MVP는 시리즈 2, 3, 4차전에서 결정적인 순간 홈런 3개를 때리며 8타점을 올린 주장 오지환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왕조 시기를 누릴 거고 그리고 이 멤버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형들이랑 오래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혁 감독은 올해 우승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우승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G에서 화이팅! 학수고대하던 우승에 LG 선수단과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매경기 투지를 불태우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한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왕조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렇게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선수와 팬들의 간절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환호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LG 우승이 팬들에게 단순한 우승을 넘는 한풀이였음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긴 암흑기를 거쳐 2019년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합류했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LG는 지난해 말 염경혁 감독을 영입하면서 부족했던 2%를 채웠습니다. 막강 불펜으로 투타에서 균형을 이루며 정규 시즌을 우승하더니 마침내 29년 만에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박혜민을 4년간 총액 60억 원을 투자해 데려오더니 올해는 4년 총액 65억 원을 들여 포수 박동원을 영입했습니다. 시즌 중에 키움에서 마지막 우승 퍼즐이라는 투수 최원태도 데려오면서 우승 의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문보경과 문성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29년의 한을 푸는 든든한 축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좌절했던 순간도 있고 야구 안 볼 생각도 했었는데 울 뻔했어요.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겨울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내가 LG 팬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 점퍼를 꺼내 입은 LG 팬들은 잠실에서 노란 물결을 만들었고 마침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꿈은 동화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의 첫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집행 내역을 모른 상태에선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는 그 자체로 기밀성이 있다며 검찰청별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삭감돼 3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도 민주당은 법에 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조직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두 예산은 모두 보류 처분돼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잡아 논란이 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날은 미래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를 대폭 깎아 민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 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산이고 특히 민생 예산, R&D 예산, 검찰 특활비와 같은 문제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주간 감액과 증액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 추진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R&D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데 대해 복원보다 보완이란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이런 방침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모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YTN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합니다. 지난달 29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던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은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인 위원장은 4.3 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국민의힘 당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추가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달 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함께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기여를 평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연예인들 마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떠들썩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물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지막 조사를 받은 건 지난 4일입니다. 두 번째 조사였는데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도 이 씨 몸에선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난 가운데 경찰은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알려졌다고 부연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자 진술이 있어서 확인하는 내사 단계였는데 언론에 노출돼 수사가 꼬였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지용 씨에 대해선 신체와 통신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평가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 외에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 해당 부처에선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시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품위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나 수익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고의성을 갖고 환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MBC, JTBC와 YTN 등 주요 방송사들에게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6천만 원, KBS와 JTBC에는 각각 3천만 원, 또 YTN에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이라며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가짜뉴스 심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센터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센터 이름을 바꾸고 센터장이 병가로 사라진 것에 이어 직원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천극입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회랑 상의하면서 추진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저희들 뭐 지역상 바탕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 지금 그렇게 언론 단체들하고 곧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SM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6일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지난 2월 2,400억 원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사들여 주가를 조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 등 카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배 대표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 대표는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택시업계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제 경기 성남에 있는 호텔에서 카카오티 블루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 수수료에 해당하는 계속 가맹금을 3% 이하로 적극 검토하고 기존 가맹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전황 평가를 마치고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모든 곳에 진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장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해 법원이 재선거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해당 부정선거 결과로 후보가 된 현직 시장이 승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투표용지 여러 장을 차례차례 부재자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투표용지를 대신 넣으려면 등록된 봉사자여야 하지만 이 사람은 등록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난 9월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 시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계님 현직 시장이 경쟁자 존 고메스를 251표 차로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되자 낙선자는 부재자 투표가 수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선 고메스가 개님을 400표 넘게 이겼는데 사전 부재자 투표에서 개님이 700표 이상 이기면서 역전한 겁니다. 증거로 채택된 CCTV 영상에서 투표용지 여러 장을 넣은 부정행위자들은 시의원과 시공무원 등 모두 현직 시장 지지자였습니다. And so this individual was neither of those things. She was a campaign worker, obviously doing it. And this was obviously in violation of the law. 법원은 지난 3일 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예비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선거는 판결 나흘 후인 지난 7일 해당 판결이 시장 선거일까지 바꿀 수는 없었기에 주정부는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되 탈락자 고메스 후보를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예비 경선 결과와 똑같았습니다. 개님이 1등, 고메스가 175표 차이로 2등이었는데 역시 본투표에서 고메스가 이긴 것을 개님이 부재자 투표로 역전한 겁니다. 고메스 후보는 불의에 맞서달라며 또다시 소송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부정선거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내년 3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 입후보를 위한 추대 그룹 조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면서 추운데요. 하지만 다행히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3도, 대관령 영하 4.5도, 대전은 0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모레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